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 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많은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CPI 발표 앞두고 이제 연준 통화 정책 전에 나오는 마지막 소비자 물가 지수일 텐데 이거를 연속 좀 승부르는 모습이었는데 이 가운데 테슬라는 또 $400로 마무리가 됐네요. 놀랍죠.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네. 310달러에서 목표 주가를 $400로 상향 조정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분석인데 네. 목표 주가를 $400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미 $400잖아요. 이미 $400 그럼 이건 어떤 왔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내년에 유망주 하나씩 최선호주. 하는 중에 또 네. 모건스탠리는 또 그 와중에 또 테슬라. 예.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한번 차트 한번 봤죠. 네. 위클리로 보니까 완전 데깔꼬만이죠.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쭉 왔다가 쭉 밀렸다가 다시 또 400불까지 쭉 네. 왔는데 요거는 요까지는 접으면은 그대로 겹치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데깔꼬만이 되면 이제 테슬라 주주는 힘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냥 지금 야.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유, 그런데 우리 뭐 지금 미국 걱정할 때입니까? 뭐 얼마 빠졌다고 이틀. 문제는 지금 다시 또 환율도 오르고 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밀렸네요. 그리고 네. 우리 뭐 야간 선물도 조금 뭐 0.6% 넘는 또 마이너스를 보이고 해서 이 변동성 큰 장에서 오늘이 또 걱정입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대표님. 네, 네. 뭐 대표님 처음 뵙는 건 아닙니다만 회사 이름이 제가 그래놀라는 아는데 그래놀이가 뭡니까 그래놀이. 이게? 네. 예. 네, 곡물 창고라는 뜻이죠. 곡간 우리나라 말로 고가, 예. 곡물 창고. 예. 제가 뭐 고객 투자가분들을 좀 많이 대하다 보니까 네. 과거에는 뭐 금이라든지 뭐 골드라든지 뭐 예. 마이다스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어허. 저는 좀 이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예. 다른 거보다 뭐 전쟁이라든 뭐 사양의 저기에도 일단 좋은 곡간 하나를 갖고 있으면은 곡간 하나. 그러면 인심도 좋아지고 맞습니다. 마음도 뿌듯하고 그런 측면에서 해드리고 있고요. 네. 고객분들의 곡간을 최대한 제가 풍성하게 채워드리려고 이렇게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 아니 우리가 항상 순서는 뉴욕장 짚어봅니다만 뉴욕장 짚어보기 전에 이 대표님 네, 어제 사실 반등폭은 놀라웠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이렇게 더 밀리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그거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뭐가 그렇게까지 엄청난 반등의 모멘텀이 됐을까요? 사실 뭐 반등의 모멘텀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네. 기관들이 매수한 겁니다. 기관들이. 기관 매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했을 때 그때도 사실 기관은 매수를 했고요. 네. 개인하고 개인이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개인이 매도를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니까 이제 시장을 좀 받쳐주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이게 뭐 기관이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이걸 계속 메꿔줄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제 하루에 뭐 반등 갖고 이게 시장이 다 정리가 됐다, 안정화가 됐다. 사실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죠. 우리나라 지금 뭐 사고 터진 게 지금 정치 리스크고 국내적으로 본다면 네, 네. 외국인이 봤을 때는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 리스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캡하고 플로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상한선, 네네. 하한선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마무리가 된다. 이러한 기간적인 명확성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리스크 중에서 무서운 게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국내 상황에 지금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가장 큰 것은 다른 것보다 국내의 어떤 경제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그러면 사실 이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내 지금 펀더멘탈 보고 계시잖아요. 연초부터 계속 지금 밀려갔고 이미 환율도 1,400원까지 올라와 있고 이런 상태에서 환시장에 또 충격이 올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보는 것은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그냥 하루 이틀이면 끝날까? 이렇게 지금 보기보다는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지금 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사실 아직까지 크게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어제라든지 그저께 이제 이런 시장의 이제 그 움직임인데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끝났어요. 시작된 지 6시간 만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가 왔다 갔나? 예,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이러한 그 정치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에 유혈 사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독재성이라든지 시민들의 막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 나오는데 한국은 이제 그게 없어요. 예. 되게 이게 이 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게 막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들도 지금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특히 이제 재경부라든지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금감원이 되게 빠르게 역할을 했습니다. 네, 네. 통화는 그다음에 시스템의 방어 의지도 되게 크게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제 외환시장에서 외국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시장이 붕괴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런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신용등급도 좀 막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CDS 프리미엄도 막 올라가면서 외부 충격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관망 중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재 이것에 지금 만족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환율도 1,435원이지만 사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지금. 네.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단순하게 어제 하루 그냥 기관이 한 이틀, 3일 정도 샀다고 해서 이게 다 끝이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작은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가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속성이 왜냐하면 탄핵이 만약에 거기서 끝났으면은 사실 이제 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뉴 리더십에 대한 교차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리스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됐잖아요. 뭐 재탄핵이 되든 뭐 내란죄가 되든 뭐가 되든 하여튼 뭐 일단 장기화 될 것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지금 주시를 하면서 아마 반응을 내놓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장을 그냥 뭐 기관이 산다 뭐 이거 갖고는 지금은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환율도 지금 뭐 1,435원에서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시면은 1,090원에서 2,210원까지 한 120원 정도 오르면 10% 정도 환율이 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기에 이렇게 되면 1,500원, 1,600원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이미 펀드멘탈이 악화된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추가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예.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국가 신용등급 이런 게 떨어지지 않는 한 뭐 외국인들이 좀 자본이 유출이 돼도 환율을 뭐 1,600원까지 밀어오지는 않을 거다. 해봤자 한 1,450원 정도에서 당분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네.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예측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예. 미국 뉴욕 증시 또 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네. 앞두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이거래 연속 20 고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종목별로 봤을 땐 주가 입익이 상당히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보니까 엔비디아는 떨어지고 테슬라는 올라가고 네. 또 TSMC 또 떨어지고 네, 네. 네, 좀 개별적 이슈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우라든지 S&P라든지 네. 나스닥이 사실 사상 최고치를 뭐 지난주, 지지난주 다 경신함을 했어요. 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실 위에 물량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이미 고점을 확인했고 천장을 뚫은 만큼 주가의 상승 여력은 일단 충분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 추세가 지금 꺾이지 않았다. 네. 개별 종목을 먼저 보기 전에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뭐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지만 경기 연착륙이죠. 이건 뭐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지금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아무도요. 갑자기 쑥 들어갔네요, 그 그렇죠. 얘기가. 뭐 한 네. 2달 전만 해도 뭐 경기 침체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얘기하면 왕따 당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왕따 당할 예, 정도니까요. 예. 그다음에 12월 17일 연준에 이제 기준금리 25bp 가능성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페드워치 같은 경우 거의 90%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입장은 제가 좀 이따 말씀 한번 드리고요. 네. 세 번째는 4분기 기업 실적 가이던스가 되게 상향 조정이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추세가 안 꺾인 상황에서 트럼프의 규제 완화 수혜주, 그다음에 연말 소비 확대 수혜주가 계속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악재성으로 본다면은 엔비디아의 어떤 반독점 조사죠. 중국에 그래서 반도체 종목 일제히 하락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알파벳은 또 주가가 올랐어요. 네. 또 호재가 있어갖고 그리고 쇼핑 시즌에 따른 소비 수혜주들은 계속 지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규제 완화 수혜 중에서 최근 보시면 산업재하고 항공주들이 계속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IT라든지 이런 쪽에 AI 쪽만 놓고 본다면은 시장이 되게 혼조스러울 수 있는데 추세라든지 아니면은 선순환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뭐 산타랠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예. 그리고 미국은 뭐 연말까지는 뭐 미국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네.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개별 종목은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시장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개별 종목 뭐 별로 다르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주로 이제 빅테크 위주로 기술주 위주로 살펴서 그렇지 지금 보면 월마트나 넷플릭스는 대단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저 뭐 M7이 네. 전혀 부럽지 않은 그렇죠. 네. 그런 식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더 간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급하게 왔으면 오히려 더 리스크는 또 쌓여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 진짜 미국의 금년에 저런 종목들 들고 계셨던 뭐 미국인이든 해외 투자자든 간에 한다면은 진짜 겨울 따뜻하겠네요. 네. 우리는 이렇게 추운데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하단 자막이 오징어 게임 시즌 2. 오징어 게임 시즌 2. 네, 저 넷플릭스에서 나오니까 지금 넷플릭스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골든글러브 작품상. 네. 와. 그리고 지금 여기 중국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모든 국내 뉴스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달하는 내용이. 네. 네. 대표님 보시기에 중국의 의도는 뭐며 어디까지 조사해서 엔비디아나 미국에 어떤 식으로 타격을 입힐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이거 쇼 아닙니까 혹시? 쇼라기보다는 이제 내년도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네. 들어오면서 중국 정부가 이제 자기들 정책을 좀 사실 바꿔야죠.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확실히 틀리잖아요. 다르겠죠. 예, 다르기 네. 때문에 그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H20이죠. 호퍼 20 정도로 이제 약간 기능이 떨어지는 뭐 규제 때문에 미국 내 규제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전체 이제 매출의 한 15에서 20%가 사실 중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는 되게 중요하지만은 중국 시장이 중요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자기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겟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에서만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지금 반독점법 조사를 들어가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AI 규제법이라는 이런 법들이 지금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지금 결국 트럼프가 나온 게 이제 보편적 관세잖아요. 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관세를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이러한 미국에 대한 어떤 관세에 대한 어떤 대응책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 사실 또 중요한 게 딴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시작하면서 잘 보시면은 1기 행정부 때 예. 그때도 시진핑이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때 했던 정책이 다시 또 나온다. 왜냐하면은 그때 잘 보시면 뭘 했냐면은 수출이 막히니까 관세 인상을 수출을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이 내수 확대를 했습니다. 내수 확대. 내수 확대.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한 수출이 55% 내수가 45% 정도였거든요. 네. 규모인데 네. 이 바이든 1기 행정부가 계속 지나면서 중국의 경제 구조가 내수가 55% 수출이 45%로 바뀌어 버립니다. 완전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럽 경제권과의 관계 확대가 엄청 커집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과의 경제 관계가 가장 중요했는데 트럼프의 1기 행정부 때는 유럽 쪽으로 눈을 돌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하고 이제 중국하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 1기 행정부 때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위안화 블록화가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한국이라든지 아세안에 이렇게 뭐 손을 내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나오는 이 엔비디아는 이러한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의 앞으로 이제 2기 행정부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엔비디아를 가장 먼저 걸고 넘어진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간밤에 나온 이슈 개별적인 내용은 그 구글 새로운 양자칩 윌로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양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네, 뭐 네. 양자 컴퓨팅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뭐 아이온큐 아니면 리게티 컴퓨팅 이런 종목들 주가 변동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 양자라는 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지. 제가 아는 거는 양자는 퀀텀이다. 퀀텀이다. 네, 맞습니다. 까지. 네, 그렇죠. 어려워요. 사실 이전에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이미 네. 리게팅 컴퓨팅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막 아이언큐가 이미 하고 있었어요. 하고 예, 있었고 예. 매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알파벳이 얘기하니까 또 얘기가 틀려져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양자 컴퓨터를 이제 범용화할 수 있는 예.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반적인 이제 AI 산업이라는 거죠. 네. AI 산업에 이제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알고리즘이에요. 과거에 이제 잘 보시면 뭐 빅데이터 만들어갖고 알고리즘을 막 돌리잖아요. 네네. 두 번째 단계가 요즘 잘 보시는 챗 GTP입니다.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만 하다가 이제 새로운 걸 학습하고 자기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단계잖아요. 네네. 근데 AI 상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인지 및 자율주행이에요. 쉽게 로보틱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가 알아서 자기가 인식하고 학습하고 가서 포지셔닝하고 일을 처리하는 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로보틱스가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이 단계에 AI 인공지능만 갖고는 로보틱스로 넘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런데 양자 컴퓨터를 AI에다가 결합한다. 네. 라고 했을 경우가 가장 폭발적으로 로보틱스가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좀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네. 저희가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잖아요. 예. 거기에 나오는 전 세계 핵 전쟁을 일으킨 그 장본인 있잖아요. 스카이넷. 네. 이게 뭐냐면은 AI 인공지능을 갖고 있고 몸은 양자 컴퓨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사실 AI 방산주잖아요. 네네. AI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지금 특수작전부라 이런 쪽에다 계속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올해 8월 달에 9월 달에 미국 공군이죠. 네. 공군 쪽에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은 어떻게 보면 국방 쪽에서는 진짜 미국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하이엔드가 돼버린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율주행도 지금까지는 사실 다 제한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율주행 들어와 있지만은 버스 야간 심야만 하잖아요. 아, 그렇죠. 낮에 예, 했다가 예, 난리가 나잖아요. 예. 지금 이게 제한적인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자율주행 부분도 뭐 규제 완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네.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암호화폐 쪽에서 지금 난리죠. 이것을 지금 채굴하고 마이닝하기 위해서 네. 엄청나게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게 막 들어가고 이런 게 네, 전력이 네. 필요한데 양자 컴퓨터 집어넣으면은 사실 채굴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럼 왜냐하면 뭔가 공급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공급량도 많아지고 여태까지 중요한 게 코인 시장이 중요한 게 암호화폐라는 게 뭡니까?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거잖아요. 예. 암호를 다 뚫어버릴 수가 있어요. 양자 컴퓨터를.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숨겨놔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뭐 거예요. 양자 폴더올렛을 컴퓨터를. 가져다 놔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무서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본다면은 예. AI까지는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AI가 예. 인공지능이 뭘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한적인 게 어디서 하면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아니면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그 AI에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컴퓨터니까. 그러니까 이건 몸통이에요. AI는 머리고 양자 컴퓨터는 몸통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건 지금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아이언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터 네. 같은 경우는 되게 기술적 개발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 예를 들면 한국도 이제 현대자동차가 한 대 정도 뭐 사갖고 왔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포스코 이제 경영연구소 같은 경우 포스코 연구소가 되게 양자 컴퓨터에 이제 되게 진심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많이 좀 들고 갔어요. 몇 대를. 그런데 그 위에 지금 범위화된 단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에 과연 이제는 그래픽 카드만 집어넣을 건가, GPU만 넣을 건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양자 컴퓨터 플러스 GPU를 다 복합시켜 버린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할 수 있는 생성형 GTP도 앞으로 어떤 성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 못하는 정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지금 빅테크 그룹인 지금 알파벳이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 보면 이것은 빅테크들도 있다 양자 컴퓨터로 간다 그러면은 AI 플러스 양자 컴퓨터를 갖고 세상을 지금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새로운 산업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냥 뭐 리게티 컴퓨터나 뭐 아이언큐 뭐 그냥 그런 회사들이 좀 하고 있나 보다 뭐 네네네. 발전 초기 단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알파벳이 치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야, 이 정도면은 알파벳이 그동안 계속 반독점법 위협 때문에 회사도 지금 분할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불안하잖아요. 네. 예, 계속 그 다음에, 무슨 이 유튜브 이후에
뭐 딱히 이렇게 뭐 비즈니스 모델도 잘 안 보이잖아요. 예, 클라우드 예. 서비스 해봤자 이렇게 예, 예. 크게 보이지도 않고 제미나이도 뭐 이렇게 성공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측면에서 양자 컴퓨팅 쪽에서 이 알파벳이 치고 나간다고 보면 어떤 AI 산업에서 가장 지금 최앞단에 간다라는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궁금한 게 그 기존에는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그 AI 하드웨어 쪽이 움직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 뭐 데이터 센터 쪽 관련 종목이 움직이고 또 미 증시에서는 사실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동시에 또 움직이긴 했는데 그럼 이게 양자 컴퓨팅 관련 주들이 예. 이제 다음 뭔가 좀 투자 수익률 높여갈 수 있는 좀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관련주가 그쵸. 우리나라에는 딱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없습니다. 없죠. 거의 없어요. 근데 미국은 그러면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은 많이 올랐잖아요. 또. 예, 이미 엄청 올랐죠. 예. 예, 연초 위에 지금 한 3배, 4배 이상 올라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산업이 여태까지는 그게 매출이 크게 나오는 산업이 아니었어요. 네. 범용화된 산업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알파벳이 범용화로 간다. 그러면 알파벳 같은 경우, 굴 같은 경우 지금 미국 내만 해도 지금 그 데이터 센터가 50개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뭐 하나 운용하는데 한 2조 원 이상 들거든요. 일전에 100조 운용을 하는데 그만큼 매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양자 컴퓨팅을 만약에 도입을 네. 시켜버린다. 네네. 이랬을 경우에 매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생성형 챗 GTP 이렇게 많이 쓰진 않잖아요. 예. 그냥 일부 몇 분이 쓰잖아요. 아.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와 똑같다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GPT 그냥 끼고 사시는 분이 이거 사실 근데 네, 저 일반적으로 검색 주부들까지는 안 요즘에 다.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단계다. 저 유료 구독자죠. 그렇죠. 휴대폰이 나왔을 때 처음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범용화 된다는 것은 개인들도 이걸 다 쓰고 학교에 있는 꼬마애들도 쓸 정도다. 그렇죠. 휴대폰이. 예. 어르신들도 쓴다. 이렇게까지 갔을 경우에 파급력을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자 컴퓨팅에 대한 산업이 여태까지는 계속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알파벳이 이제 실현을 해줬다. 예,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아니 대표님 네. 사실 저는 뭐 AI도 그렇고 AI뿐만 아니라 이제 양자 컴퓨팅 쯤 오면 이제 머리가 어지러질 하거든요. 들어도 이해를 못 합니다. 들어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막 자막이 그냥 뭡니까 슈퍼컴퓨터가 10자년 걸릴 문제를 5분 만에 풀어. 네. 그러고 나서 10자년이 아니고 100회년. 네. 이게 보니까 10회가 1자인가 봐요. 네. 우리가 조 하다가 경 해서 저 한참 가나 봐요. 그 단어인 것 같은데 슈퍼컴퓨터가 10자년 걸릴 문제인 걸 어떻게 합니까? 10자년이란 제가 기사 하나 볼게요. 제가 환장하겠습니다, 이거. 아니, 화내지 마시고요. 10자년이 10 septillion years.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밀리언, 빌리언, 트릴리언 이렇게 하듯이 septillion이란 용어가 있나 본데 이게 10 septillion은 10의 25제곱이다. 네. 이것은 1조의 10조배다. 자, 막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슈퍼컴퓨터가 그 세월이 걸린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러니 이렇게 막 해놓고 네. 그냥 그런 줄 알아라 해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아무도 다 풀린다. 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이게 소위 말해서 뭐 뉴스에 나오더라, 신문에서 그러더라, 텔레비에서 그러더라 하면은 그런가 보다예요. 네. 저는 안 믿깁니다, 이거. 네. 10자년을 어떻게 지가 증명을 해요? 네. 10자년 걸릴 문제인지를.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또 자기들이 계산한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지금. 왜 하는 김에 100자년이라 하지? 네. 그러니까 이러나 이렇게 저러나 검증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그걸 이제 뭐 맞나 틀리나 문제인데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그 슈퍼컴퓨터가 나왔을 때 이렇게 그 성능 어떻게 보여줬냐면은 과거에 이제 기존 컴퓨터가 이렇게 모나리자의 이제 그 여인의 어떤 그 그림을 네. 재현할 때 시작하면 슈퍼컴퓨터는 불이 하나씩 들어가 셀이 뚱뚱뚱뚱뚱뚱뚱뚱 들어오면서 네. 뭐 이렇게 하는데 한 5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엄청 큰 화면에 모나리자가 딱 나와요. 네. 10분이 걸려 불이 하나씩 켜지면서. 근데 자 이제 GPU를 갖고 만든 AI를 갖고 만든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은 불이 땅땅땅땅이 아니라 한 번에 불이 팍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작업대가 틀리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터들은 내가 작업대 하나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
이쪽은 이 작업대가 1000만 개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작업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보면은 일단은 뭐 그게 과장이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일단은 그런 상황이 시장이 도래한다라고 일단 저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수치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아니 된다. 그건 알겠어요. 그렇게 슈퍼컴퓨터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영역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고 정도 하면 되겠는데 네. 지금 모나리자 설명을 듣고 뭐 반박할 그것도 없고 빨라지네 좋아지네 하는 건데 그만큼 생산성에 증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은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갖다 붙이는 건 제가 봐서 이거는 완전 어느 정도 연산 속도를 추정해서 계산한 값이겠죠. 예, 뭐 너무 뭐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떤 식으로 연산 추정? 아니 어느 정도 그 연산, 그러니까 요 정도면 이 정도가 걸릴 것이다. 그러면 요 정도의 함수라고 하면은 이 정도가 걸릴 것이다. 추정은 가능하겠죠. 아이 뭐 텔레비전에 나왔으니까 신문에 나왔으니까 나중에 한번 그 말이 제가 맞겠지 뭐.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2,41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보합권 예상됩니다. 662포인트입니다. 일단 지금 호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양시장이 좀 보합권 출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합 예상됩니다. 호가는 54,0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1.9%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67,1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86,0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는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도 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 95,800원이고 지금 다음 화면 좀 볼게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81,0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4,500원. 네이버 지금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08,500원. 고려아연이 오늘 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57,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19,500원, 에코프로비엠 0.7%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3만 원, HLB가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73,6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12,600원이고요. 휴젤이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265,000원. 그리고 엔캠 1.2% 상승 예상되죠. 호가는 148,000원. 클래시스가 좀 5%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5,750원. JYP 엔터테인먼트 1.4% 상승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좀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과정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어쨌거나 밤사이 우리 장 열리기 전에 네네.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저 예상 체결 지수는 그거보다는 훨씬 좋은 거고 지금 우리가 몇 주째 경험하듯이 동시효과에 저거하고 시장 열렸을 때 또 흐름이 다르니까 오늘도 한번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는 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이 오늘 얼마나 잘 버텨줄까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많은 종목들 중에 상승 종목 2개밖에 없고 대부분이 많이 빠졌네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AMD 같은 거는 보니 다른 쪽만 날아가는 중에 최근에 계속 흘러내리고 미국도 확실히 업종별 종목별로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 그런 양상. 네. 어차피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오면은 네. 네. 이제 각 산업별로 이제 예. 어디가 수혜주가 될 건지 어디가 좀 약간 예. 이제 계속 뭐 피해라기보다는 뭐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을지 이게 나오는데 일단 반도체 쪽은 뭐 시작부터 엔비디아가 네. 일단 이제 중국과 이제 마찰이 있잖아요. 그렇다 예. 보면 결국은 뭐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있어서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가장 그 최전선에서 이 갈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전 글로벌 반도체 산업 딱 보시면은 네. 매출의 50%가 미국이에요. 예. 그런데 전 세계 수요의 50%는 중국입니다. 균형이 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모든 대부분 기업 반도체 기업들은 매출량의 20에서 40% 정도는 대부분 다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의존할 수도 없고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론 일기 때는 안 그랬지만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술 동맹으로 갖고 지금 반도체를 다 묶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반도체가 지금보다 더 이제 이 무역 경쟁에서 아마 피해를 보지 않겠냐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분위기가요. 그래서 네. 일단은 반도체는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AMD도 말씀하셨는데 AMD가 과거에 주가가 좋을 때하고 나쁠 때 차이점이 뭐냐면은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이 CPU하고 GPU를 이제 다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GPU는 이제 뭐 당연히 엔비디아가 1등이고 GPU를 한 10% 정도 점유율 2등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CPU 쪽에서는 인텔이 1등을 하고 있지만은 얘가 2등을 또 하고 있어요. 한 10에서 15%를 또 얘네가 만들고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좋을 때는 시장이 좋을 때는 따라갑니다. 왜 2등 하니까 두 번째니까 네, 네. 시장이 다 안 좋으니까 예. 2등은 또 죽어나는 겁니다. 더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AMD가 어떻게 보면 야 이게 비즈니스가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사실 또 AMD는 또 가장 또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반대로 더 역으로 또 좀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테슬라 지금 계속해서 독주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또 국내 증시 쪽에서 뭐 2차 전지. 사실 이 연결고리는 이제 끊어진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죠. 이제 뭐 2차 전지하고 지금 얘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 연결고리가 예, 없죠 이제. 테슬라를 왜냐면 뭐 최근에 국내 투자가분들이 뭐 엄청 많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요거 하나만 제가 느낌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모건 스탠리가 $400 상향 조정했고요. 저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목표 주가 $400로 상향 조정했어요. 진짜 네. $400 왔지 않습니까? 예, 벌써? 왔어요. 예. 그러니까 조정을 했는데 예. 문제는 되게 하기 싫은데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모건 스탠리 꾸역꾸역 $310 유지하다가 지금 그쵸. 올린 거예요. 아직도 이제 피츠제랄드도 $365, 도이치방크도 $370, 나머지 보면 대부분 $350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350도 대부분 다 $350가 오니까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보는 느낌하고 네. 그러니까 리서치 하우스들이 보는 느낌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거지로 끌어올린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제가 느끼는 이런 느낌. 작년에 저희가 2차 전지주 봤을 때의 느낌이다. 하하. 시장이 기대감은 엄청 좋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그 기대감만 갖고 2년, 3년치 매출을 미리 상상을 해갖고 다 땡겨갖고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아닌데 생각만큼 안 돌아가는데 이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성장 스토리는 되게 좋아요. 일론 머스크가 가서 규제 완화를 막 시키게 되면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이 충전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출이 되게 늘 거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전체 그 테슬라 매출 중에서 이쪽 부분이 전기차가 전에는 90%, 이쪽 부분이 10%였거든요, 매출이. 네. 근데 지금은 전기차가 한 75%, 이쪽이 25%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기차가 좀 안 팔려갖고 줄어들었어요. 이쪽은 조금 올라왔고. 그런데 시장에서 보면은 분석하는 쪽 리포트를 보면 이거예요. 자, 자율주행 좋은데 이미 구글 웨이모라든지 우버와 로보택시가 이미 하고 있어요. 네네.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이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율주행이 사고 났을 경우에 그럼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요. 그다음에 이건 규제 완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로보틱스는 지금 뭐 외부에다가 뭐 매출을 내는 게 아니라 자체 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그 엄청난 로보틱스 회사를 인수해 갖고 지금 현대차 공장에서 지금 로봇들이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부품 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예. 벌써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그럼 언제 이걸 하느냐? 그다음에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이쪽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자,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그 전망치는 좋은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고 영업 수익을 내는 게 과연 이 희망대로 가려면은 난관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요.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분석하는 리서치하우스는 그거죠. 기대감만 갖고 가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주가는 올라가요. 자꾸 한국도 많이 사고 많이 원래 사니까. 주가는 기대감이 있을 네. 때 많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주가는 그때 가잖아요. 네. 근데 리서치 하우스들은 올해 펀더멘탈을 보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거 펀더멘탈 보면 이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는 것을 되게
띄엄띄엄합니다. 이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올려는 그쵸. 줘야 되는. 저는 그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봐도 딱 리포트를 읽어봐도 딱 그런 느낌.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축구는 가니까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장이 연말까지는 제가 이 행정부 출범 전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행정부가 출범되면은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 시작할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아니면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마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아까- 옵티머스 있잖아요. 네. 산책하다가 네. 그 비탈길에서 좀 미끄러질 뻔하니까 다시 중심을 잡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 정도면 진짜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비틀하다가 중심을 네. 잡는다고요? 예, 근데 그 정도 기능은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미 5년 전에 저희 다 한 개장하고 얘기 들어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아, 네, 12월 11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거래일 연속 좀 숨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뭐 기업들 개별적 이슈에 따라서 주가 희비는 엇갈렸고 테슬라 지금 $400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금 주요 IB 쪽에서도 뭐 목표 주가를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기관 쪽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 나타내는지 지금 출발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떨어지네요. 2,412포인트,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66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7% 떨어집니다. 53,600원, SK하이닉스가 1.8% 하락합니다. 167,4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1.4% 올라갑니다. 39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떨어지네요. 956,000원. 현대차가 0.9% 하락합니다. 208,500원이고 기아가 0.2% 소폭 올라갑니다. 95,900원. 광부합권이죠. 셀트리온이 0.5% 하락합니다. 181,1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내림세로 45,100원. 네이버 보합이고요. KB금융이 0.2% 하락 83,100원의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어제 11%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1.5% 좀 물량들이 나오네요. 지금 31만 3천 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은 0.7% 올라갑니다. 13만 2천 원. HLB가 0.5% 하락합니다. 7만 3,200원이고 에코프로는 0.4% 상승 중입니다. 7만 1,9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4% 하락합니다. 휴질 보합이네요. 26만 5천 원이고 엔캠이 3% 강세 보여줍니다. 15만 900원이고요. 클래시스가 3% 올라갑니다. 44,650원.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0.8% 상승하면서 7만 1,600원이고 파마리서치는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양시장 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양자 암호 관련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구글에서 이쪽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미증시에서도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최근에 급등했고 또 간밤에 리게티 컴퓨팅은 또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연출해냈거든요. 오늘 코이버가 13% 급등합니다. 지금 4,690원. 라온시큐어가 4.3% 상승으로 1,845원이고요. 솔리드도 5.6% 상승합니다. 5,060원. 그리고 지금 KT, KCS 흐름이 좋네요. 14% 급등하면서 8,200원이고 한국정보인증도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한울소재과학도 5% 상승하면서 4,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첨단소재도 올라가네요. 오늘 양자, 암호 관련주들 움직임 좋고요. 뭐 양자 암호 쪽뿐만 아니라 뭐 디지털 화폐 쪽도 흐름 좋습니다. 프리엠스가 15% 급등합니다. 22,1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카카오페이, KCT 지금 2% 이상 올라가고 푸른기술 3% 상승으로 6,300원, 누리플렉스도 1% 올라갑니다. 로지시스도 2% 상승하네요. 지금 2,7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이게 보안주, 그러니까 이게 다 양자 컴퓨팅, 뭐 양자암호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보안주는 이제 엑스게이트가 올라가고 소프트캠프가 17% 급등하고요. 뭐 앞서 라온시큐도 보셨고 센즈랩, 한컴위드 흐름 좋습니다. 뭐 드림시큐리티, 또 플랜티넷, 모코엠시스 다 7% 이상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건설주, 내선 중소형주가 또 움직이네요. 지금 참 삼부토건은 굉장히 이슈가 많은 노이즈가 많은 종목인데 지금 11% 급등하네요. 일성건설도 10% 급등 5,190원이고 지능기업도 지능기업 KD 사실 이제 중소형주죠.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지금 순매수 보여주네요. 447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1억 원, 230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역시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333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6억 원, 150억 원 매도 우위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지금 다시 파네요. 최근에 사흘 연속 선물에서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지금 2,000계약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오늘 7원 10전 상승한 1,43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이 또 많이 올라가네요. 네, 그래 예. 지금 일단 달러 강세가 안 꺾이니까요. 네네. 그런 상황이고 달러엔도 150엔 밑으로 가나 싶었더니 다시 또 151.80 근처까지 와서 달러 강세 그런 상황이 되다 보여. 어제 많이 밀렸는데 그거 거의 한 7, 8화를 갖다 그냥 회복해 버리네요. 지수 자체는 저 정도면 굉장히 선방하는 건데 왜 또 외국인하고 기관이 파는지 초반에 그게 조금 찝찝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야,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몇 년 전에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그 전투용 로봇 개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예, 언더핏 할길 잘 갑니다. 넘어져도 얼른 일어나고 총 메고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자꾸 그걸 이제 보시는 분들이 투자가분들이 이것은 일론 머스크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시장에서 지금 보는 것은 분석 쪽에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지금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전기차 자체가 이제 미국 내에서 일단 일론 머스크가 먼저 이 선도적으로 갔다라고 보는데 예. 지금은 사실 다른 비즈니스들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선도적으로 한다라고 보기엔 사실 어렵게 지금 보여져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그겁니다만 비유하자면 여기도 테슬라 이 종목도 정치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을 예.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미국에 내에서 TV 켜놓으면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안 나오는 날이 없을 텐데요. 그분이 나와야 일단 뉴스가 구성이 되니까 시청률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쭉 네. 확산되는 것 같아요. 저런 종목의 전통적인 PER이 어떻고 이렇게 따지는 게 자체가 좀 지금은 불가한, 펀더멘탈로 보는 펀더멘탈로 시장은 보는 그게 안 되는. 그리고 지금 오늘 이따가 하모니에서도 또 전병수 소장님하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 이 대표님 뷰가 어떠신가 궁금한데 중국에서 나름대로 세게 얘기했습니다. 부양하겠다고. 네네. 근데 이게 이틀을 못 가네요. 어제 네. 굉장히 강하게 시작했던 중국 본토나 홍콩 증시가 네네. 오히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짱태 연봉이 나오면서. 예. 중국 부양책 시장은 못 믿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제 그건 같은 경우에는 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차익 실현 매물이? 예. 왜냐하면 6,700 정도에서 지금 7,300까지 예. HSI 지수가 지금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그다음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요.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이번에 아마 되게 좀 강하게 나올 것 같다. 강하게 중국이.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나오는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이미 이제 공산당 예.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시진핑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공산당 안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무원이죠. 우리나라 행정부 소속 안에 이제 중앙정치공작회의 같은 경우 거기는 그 국무원 소속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 그 지령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한 이제 어떤 이제 방향을 받아갖고 또 구체적으로 내는 건데 이 두 개 회의가 항상 연말에 열리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내년도 시장을 이제 그 확인하는 그러한 그 자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2025년도죠. 2025년도도 지금 시장에서는 5% 경제 성장을 제시하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4분기 말에 이제 그걸 다 어떻게 맞춰내려고 막 엄청난 또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잖아요. 예.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5% 경제 성장을 좀 제시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걸 달성하려면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갈등 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로 가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내수로 가려면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통화 완화 정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내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소비가 지금 많이 커지지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은 뭐 0.3% 이렇게 나오는데 금리가 3.1%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니까 그렇다고 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냐? 아니거든요. 저축률을 보면은 가계 저축률이 40%가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안 쓰고 저축을 한다는 거죠, 지금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내수 확대를 해야 되려면은 통화 완화 정책을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도 동시에 있어야 된다. 과거에 보면은 일기 때 보면은 정부가 명절 때 뭐 우리나라 돈은 거의 4, 50만 원씩 막 가게별로 막 다 나눠주고 했었거든요. 상품권까지 네. 이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야 이렇게 되다가는 지금 시진핑 정부가 되게 지금 잘못하다가는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여론적으로 밀릴 수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안 하면은 일단 때가 없다. 무슨 뭐 가계 네. 뭐 부채율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부채율 이렇게 뭐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중국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중국 정부가 충분히 지금 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일기 행정부 때와 똑같이 일단 내수 확대를 기본적으로 시장이 깔고 가려면은 해당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다. 아마 그걸 먼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아마 시장이 이제 가장 먼저 주가가 올랐던 게 잘 보시면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동닷컴이라든지 핀도어 같은 일단 유통업체들이 먼저 올랐거든요. 그게 쉽게 해서 내수 확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회사들도 보시면은 일기 때 큰 회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일기 때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컸던 회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커졌다 했더니 핀테크 그룹하고 이런 이커머스 회사들이거든요. 네. 똑같이 지금 그쪽으로 다시 또 자금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시장은 또 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데칼코마니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중국도 지금 똑같이 데칼코마니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뭐 계속 얘기했지만은 전에는 미국이 금리도 안 늘리는 상황에서 혼자 통화 정책을 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일단 통화 완화 정책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이러한 여지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장에서 아마 중국 경제가 조금 일단은 전반적으로 내수에 따른 부양책이 좀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아니 오늘 보니까 그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제가 왜 그런가 좀 찾아보니까 그 지금 약간 좀 무정부 상태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다음 뭔가 정권이 내놓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움직인다라는 소식이에요. 보니까 메디앙스가 이미 상한가고 네네. 뭐 꿈비, 모나리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뭐 다 올라갑니다. 네. 이거 정책 테마주. 지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예. 말씀드린 펀드멘탈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예, 예. 당분간.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정치 테마밖에 없어요. 네네. 뭐 이재명 수혜주 아니면 뭐 반대로 이제 예. 뭐 윤석열 피해주 뭐 이런 예. 식으로 정치 테마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테마성 주들이 이제 잠깐 움직이는 모습 보고 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네. 테마주는 또 네, 테마주에 그렇죠. 네. 맞는 대응 방법이 있는 거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음식료품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참 왜 많이 올랐던 삼양식품. 네네. 최근 보니까 주가가 또 좋아요. 그리고 그 불닭볶음면 소스 만드는 뭐 S&D. 네, 이게 또 다시 움직이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좀 소외됐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이제 소비재주들 같은 경우에서 일부 괜찮은 종목들은 지금 중국 소비 확대 수혜주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소비 확대. 예, 예, 예. 아.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오는 종목 제가 이제 계속 지난번에 엔터라든지 화장품도 계속 말씀을 드려요. 네. 국제 경쟁력이 되게 좋아진 종목들. 음. 왜냐하면은 뭐 미국에 어차피 수출 안 해도 되거든요. 네네. 안 해도 되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과거에 이제 7, 8년 전하고 틀려진 게 네. 중국이 사실 이제 한국에 원하는 게 없어요. 예. 만들 거 다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게 지금 반도체하고 예. 그다음에 엔터라든지 화장품은 아직까지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한국은 확실히.
그다음에 소비재 쪽에서 일부 이제 품목들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초코파이라든지 뭐 불닭볶음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한류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분간 이제 뷰티까지요.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 수혜주로 좀 분류를 해갖고 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되게 강하게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이것까지 감안한다고 보면은 아마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 봐야 될 종목들 네. 펀더멘탈을 안 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펀더멘탈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여러 개 이제 업종 중에서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종목들, 업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HBM 먼저 보고요. 반도체 네, 밸류체인 먼저 보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조선주. 왜냐하면 워낙 약세 때문에 조선주가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동차주는 사실 미국의 수출이 크기 때문에 워낙 네. 수혜를 받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엔터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오징어 게임 2도 나오잖아요. 네네. 이렇기 때문에 뭐 CJ ENM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 거기다가 뭐 하이브라든지 SM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소비자 같은 경우는 농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 저는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국내 주도주들을 네. 이제 사실 지금 약간 좀 바꿔서 봐야 되는 타이밍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대표님 뭐 수급만한 게 없는데 펀더멘털보다도 수급인데 지금 이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국내 이 전국 혼란 와중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시작하는 분위기로 봐서는 12월 상방 배팅을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인들도 좀 당혹스러운 지난 일주일이었고요. 네.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 이후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까? 우리 시장에. 일단 가장 큰 것은 저는 네. 이제 이거 외국인들이 움직일 때는 네. 이제 한국이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의 이제 평가기관이라든지 신평사죠, 신용평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CDS 시장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ETF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 많이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아직 한국에 대한 반응이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크게 나오지가 않아요. 음흠.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빨리 끝났고 그다음에 네, 네. 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이머징 마켓에 비상경험이 맞는가 본인들도 지금 황당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미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악화돼 있어요. 예, 악화돼 있기 예.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가 10월 달도 그렇고 11월 달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 이미 4조 원씩 이미 뺐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겁니다. 뭐 들어온 게 있어야 나가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나갈 것도 별로 없어요. 아. 지금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 27%예요. 네네. 지금 12개월 내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만큼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뺄 게 뭐가 있을까? 이것도 지금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제가 환율 시장이 계속 아직까지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이건 조금 더 이제 만약에 제가 이런 가정을 합니다. 뭐 14일 날 빨리 탄핵된다든가 뭐 어디 대각선제 이 상황이 리스크가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종료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전국이 계속 또 이제 불안정하게 흘러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S&P뿐만 아니라 CDS 프리미엄도 계속 지금 큰 반응이 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S&P 글로벌이 한국 신용평가에 대해 한번 언급이 있을 거예요. 지금 AA 인데 지금 2016년부터 AA거든요. 네, 그런데 예. 만약에 정치적 불안, 특히 지금 문제는 경제가 지금 펀더멘털이 약화됐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 상태에서 정치 불안이 왔을 경우에는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들은 분명히 평가를 다시 좀 재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 AA 마이너스로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엄청난 충격, 그때부터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제가 봤을 때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CDS 프리미엄 시장인데, 네. 그 CDS 프리미엄 시장 잘 보시면 이게 국가 부도율을 나타내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이 5년물이죠. 5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CDS 프리미엄이 연초에는 한 25bp 정도였어요. 25bp 정도 했는데 이 사건 터지기 전까지 32bp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네. 경제 펀더멘탈이 안 좋으니까 네, 네. 이게 올라와 있었어요. 예. 올라와 있는데 이 사건 터지고 지금 36bp까지 올라와 있어요. 약간 4bp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급등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급등할 수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터지고 막 이랬을 때, 네네. 아니면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이랬을 때, 네. 이랬을 때는 한국의 CDS 프리미엄 5년물짜리가 거의 80bp까지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런 수준은 아니란 거죠 지금.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목요일 날도 옵션 만기에 분명히 조금 이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만약 나오게 돼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은 금요일 다시 리커버리가 되겠죠. 네.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 주가 또 지나고 나면서 계속 전국의 혼란 상황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일단 외국인들의 일단 반응이 틀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은 안심을 하지 마시라.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